자, 안녕하세요. 한국 속의 중국, 그리고 중국 속의 한국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덕입니다. 자, 오늘은 10주차 중국 속의 한국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특히 현대 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현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시기 한중 교류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냉전 시기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또 한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냉전 시기,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등 현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한인타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에서 한류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세기 초 이 항일 전쟁 시기 있었던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나라는 항일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대가 가능했고 또 교류할 수 있었는데요. 그 흔적들이 지금도 중국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949년 이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 한중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교류의 흔적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1949년 이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크게 1992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국과 중국은 1949년부터 또 1992년 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냉전이라고 하는 국제 질서의 영향으로 상호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간 상호 교류는 거의 없었죠. 한국과 중국 모두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8월 24일 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고 또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을까요?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비록 냉전 시기 적대 관계로 보냈던 시간이 수교 이후 보낸 30년보다 길지만 한국과 중국은 이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또 통계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제 영역은 두 나라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수교 이전 1970년대 후반부터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경제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교 이후 본격적인 교역이 시작되면서 이 교역 규모가 급증하였죠. 구체적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 약 3천억 달러로 이 3천억 달러의 규모는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당시의 교역 규모인 64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47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 수입 부문에서 중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국이고
또 수출 부문에서는 네 번째 교역 대상국, 그리고 전체 교역을 고려하면 세 번째 교역 대상국이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여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는 수교 이후 활발한 인적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문화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인적 교류가 가장 중요한 교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적 교류는 경제 분야의 교류와 함께 두 나라 교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한국과 중국은 이 지리적인 인접성을 바탕으로 1992년 수교 이후 활발한 인적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물론 2020년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 나라의 인적 교류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의 통계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420만 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약 623만 명의 중국인이 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나라의 인적 교류 규모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이 단순 여행객이 아닌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이런 장기 체류자의 수를 보더라도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 2019년 자료를 보면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의 수는 약 4만 7천 명이었고,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약 6만 7천 명이었습니다. 유학생 외에 장기 체류자의 경우 제한국 중국인 체류자는 약 110만 명에 이르렀고, 또 반대로 제중국 한국인의 체류자의 수는 약 30만 7천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항공편도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당시 두 나라 사이에 편성된 이 항공편은 일주일에 무려 약 1,300여 회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호 교류가 급감하면서 이 인적 교류 규모도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44만 명에 그쳤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수도 74만 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을 오가는 항공 편수도 일주일 기준으로 약 200여 회로 2019년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 양국 간 정치적 관계도 크게 발전하면서 정상회담을 비롯해 고위급 회담, 이런 많은 교류가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이후 현재 정치적으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나라는 이념의 차이로 인해 1992년까지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곧 한국과 중국 모두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교 이전 두 나라는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정식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은 중국을 부를 때 중공, 즉 중국 공산당이라 불렀고, 중국은 한국을 남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두 나라 간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특히 민간인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일반 국민들은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 제한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이 전부였죠. 게다가 두 나라 모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론의 보도 또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적대 관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이 1983년 5월 5일 두 나라 사이에 우연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당시 중국의 랴오닝성 선양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이 상하이로 가던 중화인민공화국 민항총국 소속 민항기 한 대가 이 한국 춘천시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육군 항공기지인 이 캠프 페이지에 불시착한 것입니다.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6명의 괴한들에게 이 비행기가 납치를 당한 것인데요. 이에 당시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과 그리고 민항기가 불시착한 강원도 지역에는 이 공습 경보가 울렸고 이 한국의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관련 속보를 보도하였습니다. 비록 민항기라고 하더라도 이 적대국의 항공기가 불시착하였으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민항기 불시착 사건이 두 나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두 나라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정부 간 공식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양국은 사건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대한민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식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서로를 정상국가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민항기 불시착과 관련하여 이 영상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국인과 중국을 바라보는 이 한국의 시선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공 민용 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5월 5일 우리나라에 불시착했습니다. 10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이 비행기는 중공의 심양에서 상해로 비행하던 중 6명의 중공인 납치범들에 의해 피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객기의 탑승자들은 5월 10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하기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근교의 산업시설을 시찰했으며 용인 자연농원, 종합전시장, 백화점과 시장 등 여러 곳을 두루 구경하고 우리의 참모습을 직접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도 들러 규장각에 보존된 옛 한문 서적들을 보고는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백화점과 시장에 쌓여있는 우리나라 상품들을 보고는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호텔에서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길거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롭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본 중공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북한교의 허위 선전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실상이 정확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중공 측에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교섭단의 입국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중공 여객기가 불시착한 지 이틀 만에 중공 민용 항공 총국장, 센투 등 33명의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외무부 공로명 제1차관부를 단장으로 한 우리나라 대표단은 6차례 걸친 회담을 갖고 납치된 항공기와 승객 그리고 승무원들은 되도록 빨리 중공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납치와 관련된 6명의 범법자들은 국제협약과 관리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명의 부상자 중 중상을 입은 1명은 서울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 여행이 가능할 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대표들은 사건 발생 5일 만인 5월 10일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9개 항목으로 된 각서로 작성하여 서로 교환했습니다. 두 나라의 공식 국호와 서명 대표들의 직책이 명기된 이 각서에는 금호 양측이 관련된 긴급사태 발생 시에도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휘된 상호 협조 정신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 희망을 표명했다고 기술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미 수교국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너그러운 이해와 친절, 그리고 이를 통해 보여준 평화 애호의 정신에 깊이 공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공의 협상대표 센투 총국장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앞으로 이런 돌발 사태가 다시 생긴다면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조 제재와 상호 협조 정신에 입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거듭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양국 간의 국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와 이념을 초월한 선린 정신에 입각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직접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주저없이 국제협약과 관리를 존중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외교적 역량의 성숙을 과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외신들은 이번 사건 처리에 관해 한국의 태도는 정당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나레이션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한 군데 나오는데요. 바로 중공 사람들이 민항기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허위 선전으로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는 한국의 실상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것 같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외교부장이었던 첸치처는 1992년 수교 당시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인에게 금지된 국가였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